미국 국채를 누가 사줄까요? 연준은 돈 풀기를 멈췄고 중국은 등을 돌렸고 일본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감세하겠다고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줄었는데 빌리겠다는 사람은 늘어난 거죠. 경제학 기초로 생각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해요.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에 딱 붙어서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기막힌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국채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마치 50년 전 석유가 달러 패권을 지탱했던 것처럼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이해하려면 삼각형을 떠올리면 됩니다. 꼭지점 3개가 서로를 받쳐주는 구조예요. 관세, 감세, 규제 완화. 이 세 가지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작동하거든요. 먼저 감세를 보죠.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도 좋고 개인도 좋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남으니까 소비가 늘고 경기가 살아나요. 트럼프 지지층인 중산층과 기업들이 환호하는 정책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부 곳간이 비잖아요. 세금을 덜 걷으니까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여기서 관세가 등장합니다. 수입품에 세금을 때려서 빠져나간 돈을 메우겠다는 논리예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면 그만큼 정부 수입이 늘어나니까요. 미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관세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뛰어요. 10만 원짜리 제품에 200퍼니 관세가 붙으면 3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식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세로 돌아가요. 세금을 깎아서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관세로 인한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가 있어요. 감세를 하면 재정 적자가 커지고 적자가 커지면 정부가 빚을 더 내야 하잖아요.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걸 막으려고 금융 규제를 풀어서 돈이 원활하게 돌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4월에 관세 부과가 발표되고 뒤이어 감세안이 준비되고 SAR이라는 은행 규제 완화까지 논의되고 있거든요. 세 개의 다리가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4.3%에서 4.4%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3년 전인 2021년만 해도 미국 10년물 금리는 1.5% 수준이었거든요. 그때는 저금리가 당연한 시대였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낮으니까 주식으로 돈이 몰린다며 좋아했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대출 이자가 싸니까 레버리지를 마음껏 땡겼습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게 그때였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올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물가만 잡히면 다시 내려가겠지. 잠깐 버티면 되겠지.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금리는 4%대에 딱 붙어 있습니다.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시장에서는 이걸 고금리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올라간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은 레벨에 눌러앉은 거예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요. 더 무서운 건 변동성입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천천히 움직였거든요. 하루에 0.02%포인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통이었죠.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 만에 0.1%포인트씩 출렁거립니다. 아침에 채권 샀다가 저녁에 손실 보는 일이 다반사가 됐어요. 금리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예측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왜 금리가 안 내려오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거든요. 이게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벌써 4년째 못 맞추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면 어떡해요? 40년 만에 찾아온 물가 폭등을 겨우 진정시켰는데 또다시 불을 지를 수는 없잖아요. 미국 경제가 아직도 견고한 것도 문제입니다. 실업률이 낮고 소비가 살아있으니까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밀어올리는 힘이 있거든요.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관세가 붙으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거든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200% 관세를 때리면 가격이 3배가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그 비용을 어디서 메울까요? 당연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합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값이 올라 있는 거죠. 트럼프 측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해요. 관세 충격이 한번 반영되고 나면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죠. 그런데 연준 입장은 달라요. 관세율이 얼마가 될지 아직 확정도 안 됐잖아요. 10%인지 25%인지 200%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금리는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안 내려오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재정 상태예요.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거든요. 세계 최강대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건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빚을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에서는 경기가 좋을 때 빚을 갚으라고 가르칩니다. 호황기에는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그때 부채를 줄여놔야 불황이 왔을 때 버틸 여력이 생기거든요. 회사로 치면 영업이익이 날 때 대출 원금을 갚아두는 거랑 같은 이치죠.
그런데 미국은 지난 10년간 경기가 좋았는데도 빚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돈을 벌 때 저축은커녕 카드값을 더 올린 셈이죠. 여기에 트럼프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향후 10년간 약 3조에서 4조 달러의 부채가 추가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은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더 빌리겠다고 합니다. 거기다 수입까지 줄이겠대요. 감세를 하면 세금 수익이 줄어드니까요. 이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려면 뭘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이자를 더 받아야죠. 위험 부담이 크니까요. 국채 시장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려면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해요. 아쉬운 쪽이 양보하는 거죠. 재정 적자가 구조적인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라는 게 뭘까요? 본질적으로 돈의 가격입니다. 물건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듯이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오르고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내려가죠. 시장 원리 그대로입니다.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공급 측면을 먼저 보면 미국 정부가 막대한 양의 국채를 찍어내고 있어요. 재정 적자를 메우려면 돈을 빌려야 하니까요.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결국 정부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감세까지 하면 세수는 줄어드는데 쓸 돈은 그대로니까 더 많이 빌려야 해요. 수요 측면은 어떨까요?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사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고 정책 불확실성도 크잖아요. 언제 관세가 어떻게 바뀔지, 감세안이 통과될지 말지 아무도 몰라요. 신용 등급까지 떨어진 마당에 선뜻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부족해요. 국채를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적은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인 금리는 반대로 올라가요. 이게 채권 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가격과 금리는 시소처럼 움직이거든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오는 구조죠. 문제는 이 수급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 돈이 필요하고 투자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누가 미국 국채를 샀을까요? 두 명의 큰 손이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첫 번째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폈거든요.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였죠. 연준이라는 거대한 매수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국채 수요가 탄탄했고 금리도 낮게 유지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큰 손은 해외 중앙은행들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요. 이 나라들은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했어요.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달러를 그냥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양적 긴축으로 돌아섰어요.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유한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죠.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변신한 거예요. 시장을 떠받치던 기둥 하나가 빠진 겁니다. 해외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지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보복카드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유량을 슬슬 줄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도 눈치를 보면서 추가 매수를 꺼리고 있죠. 물론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자기들 자산 가치도 폭락하니까 투매까지는 안 하겠지만요. 문제는 새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기가 돌아와도 재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기존 큰손들이 빠져나가면서 국채 시장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어요. 중앙은행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월가 추산에 따르면 지금 미국 국채 거래량의 70%를 극소수의 헤지펀드가 차지하고 있어요. 놀라운 숫자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중앙은행과 헤지펀드는 투자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앙은행은 장기 투자자예요. 외환 보유액을 굴려야 하니까 국채를 사면 만기까지 들고 있는 경우가 많죠. 10년물 국채를 사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유합니다. 시장이 좀 출렁여도 패닉세를 안 해요. 국채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헤지펀드는 완전히 달라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이거든요. 레버리지를 잔뜩 땡겨서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팔아요.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숏을 치고 내릴 것 같으면 롱을 잡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매를 반복합니다. 이런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져요.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요동칩니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 줄 올리면 금리가 0.1%포인트씩 왔다 갔다 해요. 관세 협상 잘 되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급락했다가 다음날 강경 발언 나오면 다시 급등하고요. 예전에는 국채가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드는 거죠. 장기적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을 떠받치던 기관들이 사라지고 투기 자본이 주류가 되면서 국채 시장 자체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상황을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매수자를 끌어들이려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타겟은 미국 내 시중은행들이에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같은 대형 은행들 말이죠. 사실 이 은행들은 국채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SLR이라는 규제 때문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데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은행이 국채를 사려면 그만큼 자기 자본도 쌓아야 한다는 규칙이에요. 국채 100억 원어치를 사고 싶으면 자기 돈도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유상증자를 해야 해요. 주주들한테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가도 떨어지고 주주들 반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이 국채 매입을 꺼렸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제가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규제 완화를 반대하던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 대신 규제 완화론자를 새로 지명했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는 거죠. SLR 규제가 완화되면 시중 은행들이 자본 부담 없이 국채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은행들이 시장에 복귀하면 국채 수요가 크게 늘어나겠죠. 헤지펀드 대신 안정적인 매수자가 들어오니까 금리 변동성도 줄어들 수 있어요. 관세 감세에 이어 규제 완화라는 세 번째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간단해요.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면 1달러어치 국채를 사서 보관해야 하는 거죠. 이게 왜 천재적인 발상이냐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국채 수요가 자동으로 늘어나거든요. 테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도 수천억 달러에 달해요. 앞으로 디지털 결제가 확대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 이 규모는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법에 따라 국채를 사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정부가 강제로 매수자를 만들어내는 셈이에요. 이 구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1970년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당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랑 협상해서 원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만들었거든요. 석유가 필요한 나라는 무조건 달러를 사야 했죠. 덕분에 달러 수요가 폭발했고 기축통화 지위가 굳건해졌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 역할을 대신하려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페트로 달러인 셈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달러 기반 생태계가 확장되고 미국 국채 수요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미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천재적인 나라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달러가 폭락할 거라던 예측과 달리 오히려 달러 패권이 강화됐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 발행량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 달러에 익숙해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요. 국채 수요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차세대 디지털 기축 통화 패권까지 선점하는 고도의 전략이죠. 결국 미국은 또다시 위기를 기회로 뒤집고 있습니다.